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일 분단 70년 만에 처음으로 설치된 남북 정상 직통전화. 청와대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회에 각각 설치됐지만 아직 정상 간 첫 통화는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이 한 라인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정말 언제든 전화를 걸면 받는 거냐고 김 위원장이 물었고 문 대통령은 그런 건 아니고 서로 미리 실무자끼리 약속을 잡아놓고 전화를 걸고 받는 거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농구 애호가로 알려진 김 위원장은 경평축구보다 농구부터 하자고 말했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세계 최장신인 이명훈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강했는데 이제는 약해졌다. 이제는 남한에 안 될 것 같다. 남한엔 2m가 넘는 선수가 많지 않느냐고도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회의 도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노벨 평화상 탓이라는 덕담을 축전으로 보냈다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야 하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른 점이 보인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며 새 정상의 성향과 연관지었습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경우 과감하고 대담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ICBM을 시험 발사하고 문 대통령의 월경을 이끌며 북한의 교통이 열악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점 등을 주목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이 외교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전략적 성급함으로 일을 추진해가는 충동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이런 성향이 모여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버지와 달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매우 젊은 독재자라는 묘사처럼 김 위원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런 분석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이 김 위원장의 언행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모방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도보다리에서 대화를 나눌 때 앞쪽으로 몸을 밀착하는 모습은 회담에 대한 큰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회담의 주도권뿐 아니라 돌출 행동의 대응 시나리오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해 염려가 현실이 되었다며 과거 합의보다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자발적으로 무장 해제한 것으로 서해 평화수역 합의로 NLL을 내줘 인천과 수도권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철도 도로의 연결 계획 등에 대해선 퍼줄 국리부터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적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문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북핵 폐기가 명시돼야 하는데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스스로 말해 모순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정권이 핵 포기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당내에서부터 거세게 일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SNS를 통해 홍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홍 대표는 회견 중간에 이런 질문을 던지며 한국당에 힘을 달라고 호소했지만 홍 대표의 정상회담 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 통일 전문 방송 세간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조와 부루마블 같아요. 자, 그 이름 바꾸겠습니다. 통일 설계 방송. 자,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고요. 정말 재밌는 뉴스 하나를 봤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금괴. 금괴 1kg짜리
이게 보통 한 5천만 원 해. 1kg짜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백화점에 가면 금은방 같은데 요즘에 골드바 요거 여러 가지 상품이 있어요. 뭐 1kg짜리도 있고 뭐 500g짜리도 있고 100g짜리도 있고 정말 작은 것도 있는데 어쨌건 보통 골드바 그러면 금괴 그러면 보통 1kg짜리 그게 한 5천만 원 하는데 7개가 발견된 거예요. 쓰레기통에서. 인천공항에서 그거를 청소 노동 하시는 이제 어르신이 그걸 이제 주워서 신고를 했는데 밀수 그게 들킬까봐 버리고 도망갔던데 그 마인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진 놈일 거 아니야. 이게 내가 봤을 때 이 범인을 잡으면 안 됩니다. 사회적 기부행위라고 저는 봐요. 사회적 기부. 아 그걸 내가 좀 먼저 알았으면 나는 신고 안 하고 바로 가져올 텐데 말이에요. 바로 3억 5천을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법상으로 보면 그 주우신 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설도 있어요. 뭐 안 나타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법상에서 유실물 습득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10,000원을 주셔서 경찰서 갖다 줬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 돈이 내 거가 되거든요. 주인이 나타나면 그 중에 이제 일정 부분을 나한테 줘야 내가 20%.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까지도 가는데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견해는 그렇지. 관세법이 적용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할아버지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이용된 작물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네. 그냥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분이 고생하신 거에 대한 어떤 우리 삶에서 오는 한 번의 행운, 아름다운 이렇게 마음씨. 예. 이게 정직하게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보상이 되는 거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CCTV로 찾았더니 이 사람이 홍콩에서 타서 인천에 잠깐 내린 후에 일본을 가려고 했다가 인천공항에다가 금괴를 놓고 가시는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남북 정상회담의 축하의 의미로 대한민국에다가 3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척해주고 가신 거예요. 부끄럽게 직접 하기는 부끄러우니까. 대한민국에다 그냥 기부하고 갔다 그러는데 무슨 명목으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잡아? 그래도 이제 경찰도 그렇고 관세청도 그렇고 다 각자의 임무가 있으니까 뭔가 일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우리 범인 잡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열심히 일은 하시되 모른 척 은근히 넘어가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 그 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홍콩은 면세 지역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사서 세금을 안 내고 일본에 갖다 팔면 약 한 10% 정도의 시세 차익을 얻는데요. 그런데 홍콩 면세 구역에서 일본으로 직접 들어가면 일본이 세금을 부과한대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못 얻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경유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루트고요. 옛날에 마약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영화도 있지만 이 마약 조달하는 방법 중에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유해서 가면 잘 안 들키고 안 잡히는 이런 것가 있는데 그런 루트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거 버리시고 기부하시고 가신 분은 알바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범죄 조직원은 아니고요. 누가 좀 이거 좀 갖다 줘 이렇게 해서 부탁을 받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가도 될 정도의 얼마나 돈이 많으신 분이냐고. 3억 5천만 원에 10% 수익이면은 한 뭐 4, 5천만 원 정도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분실물, 범죄성이 없는 의미에서 분실물이라고 생각하면 주인이 6개월 안에 안 나타나면 청소 노동하시는 할아버지가 가져가시는 거고. 예. 네. 만약에 6개월 안에 나타나면은 5에서 20%좀 변동사항 있게 떼줄 수 있다면서요. 예. 그거 안 주면 이제 소송까지도 가능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최대 7천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야, 진짜 어쨌건 간에 굉장히 깜짝 놀랄 소식이었는데 이것마저도 대한민국의 홍복이다. 어쨌건 간에 세계 밖에 있던 금이 대한민국에 떨어졌어. 이건 축하금이라고 봐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했다는 그 200톤 덕분인가요? 여기서 잠깐. 그럴 수도 있겠다. 박근혜 때처럼 각박하면요. 이거 반드시 범인을 찾아서 엄단하다. 근데 지금 마음은 이런 게 아니야. 우리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범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6.1%. 싫어하냐? 너무하네요. 좀 하루에 10% 빼줍시다 좀. 아니 너무해. 아니 기대치보다는 86%는. 기대치보다는 좀 낮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지지율이 90%까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 오차범위까지 가면 안 돼요. 사람 오해받는단 말이야. 뭐 어때요? 김정은도 99%의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90%의 지지율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일어나면 즉각 여론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뉴스 등을 통해서 후속 조치네 하면서 한 일주일 가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한 금요일쯤에 나오는 갤럽 정도의 여론조사가 훨씬 더 반영이 많이 될 겁니다.
아직은 멀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현, 김민석 두 분 방송에서 순전히 농담이었거든요. 그때는 지지율 조사가 나온 게 남북정상 반영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방금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97%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농담임을 한 몇 번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분위기상. 예.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 분이 있어요. 미치겠어 진짜. 저요. 방송 듣다가 놀랬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선거법 저촉될 텐데. 아니, 근데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가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내 말의 의미는 86.1%인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 막 집권했을 때 지지율보다 더 높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지지율보다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보고 나니까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게 저는 이제 피스 공사의 티셔츠 같이 보이는 면도 있어요. 이게 정상회담 후에 더 많이 주문이 들어와요. 이게 우리가 기대한 바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정상회담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나만큼 기뻐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이 86% 지지율 나왔다는 것도 이게 사람들이 기대할 때에 잘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 보여주던 마음을 그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확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높은 지지율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네요. 뭐 그렇게 걱정하세요?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텐데. 아니 저기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90% 넘어가고 하면 보통 이제 한겨레 신문이 주로 이렇게 서로 매칭돼 가지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으로는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서 나온 여론조사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남북 정상회담이 북 비핵화에 성과가 있다. 이게 85.9%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다음에 남북 관계나 이런 게 4.27 정상회담 이전과 근본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이 약 60%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있죠. 여론조사에 있어서 60%가 넘으면 여론조사로서 의미가 없다. 압도적이다 이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지지율은 86.1%니까 제가 감히 이걸 실화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당장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죠. 이랬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당에 투표하자라고 하는 국민들이 55.5%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90.7%입니다. 홍준표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한번 제대로 한번 까드리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거. 드루킹 사건을 최순실 국정농단과 판박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견에 대해서 63.9%가 비공감. 공감한다는 의견은 26.8이요. 이러니 뭐 여론전에서 게임 끝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수치가 나온 거는 저는 다른 거라고 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북중, 한중일 등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59.6%가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34.8%가 약간은 변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적대적인 관계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4%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전에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앞으로 남북관계는 평화를 향해서 갈 거고 좋아질 거야 라고 믿는 그 여론조사 비율이 20% 이내였어요. 그랬던 비율이 지금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번 4월 27일 4.27 정상회담의 가장 극적인 효과라고 봐요. 비아냥거리듯 공산주의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 공산주의 이념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당 1인 독재가 되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를 안 내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투표율을 하면 막 99.9% 찬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그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 어떤 개인의 가치관을 우리가 맞다 틀렸다고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어떻게. 근데 문제는 정당이나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가질 만한 생각만 갖고 세상을 대하니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 멀리 가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는 그런 행복이 문제인데요. 깜짝 놀랄 게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들 지금까지
10수년, 20년 동안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로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런 여론조사가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그 이후로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그 지지율 중에요. 실제로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박근혜 때 그 새누리당하고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을 여론조사하면 거의 2배 이상 차이 났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58.8%예요. 자유당은 11%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 공격해야지. 홍준표가 조작이라고. 이거 갤럽이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 홍준표 말대로 하면은 모든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맨날 똑같이 나와. 홍준표 제일 나쁜 놈인 게 그런 거야. 여론조사 기관들을 고소해야지. 고소하면 안 되니까 고소는 못 하죠.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고소하게 되면 그럼 큰일 나니까. 반대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고소를 해야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홍준표라는 인간 자체가 일종의 고립무원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게 각 기초 의원들 있죠. 기초단체장들이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 대민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초 의원들도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평화 새로운 시작 그 글귀를 넣어가지고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를 자기들 SNS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 기초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당 대표가 이 지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 오로지 홍준표 하나만, 요즘 장제원이 좀 뜸한데 장제원도 이렇게 근질근질할 겁니다. 뭔가 좀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홍준표 하나만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 나경원 갑툭튀. 나경원은 항상 그래왔죠. 초선 의원 데뷔 시절부터 항상 그 삽질 해왔잖아요. 자,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합니다.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사실은 예상은 됐지만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일종의 말 그대로 핵폭풍이 지금 정치권을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후보랑 상관없이 정당만 보고 투표할 경우 53.1%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응답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8.7이에요. 더 떨어져. 어떡하냐. 홍준표를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가짜지만 검사로서 명예도 없고 그래서 주요 요직엔 다 올랐고 경남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인물이에요. 네. 본인도 본인의 아우라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이 모질이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 확실히 그런 거야. 정치는.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루아침에 뒤집으면 원장이 안 나. 그러니까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내밀고 있는 세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퍼주기. 퍼주기 한다는 걸로 또 공격을 해요. 우리가 북한에 뭘 퍼준다는 걸까요? 몰라. 이제 아무것도 몰라. 얘들은 논리적이지 않아. 그런데 빨리 태세전환 해야 되는 게 제가 태세전환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팟캐스트 하면서. 그거랑 똑같아요. 나만 또 못한 것들이야.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무난하게 팟캐스트 방송을 해왔다고 느끼고 정권교체 이후에 어떠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했는데 그 멘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거기 반발해가지고 아니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해? 왜 안 한 줄 아세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상대가 받아들이면 그게 정답인 거야. 청취자들이 불편하면 불편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내 생각이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생각이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처음엔 되게 억울했어요. 이 정도 말도 못해? 마찬가지야. 홍준표 같은 캐릭터가 태세전환을 못하니까 점점점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보여주잖아요. 예전처럼 국회에 일반 시민도 없는 상태에서 선동질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 시위 한답시고 앉아서 무슨 규탄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스마트폰으로 이미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걸 못 따라가니까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럼 퍼주기란 말을 또 꺼냈어. 이제 아마 이 퍼주기란 말로 이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빠져들 겁니다. 옛날에는 퍼준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사람들이. 안 먹히는 거지 뭐. 지금은 열심히 퍼주기 할 만큼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는 이분들은 정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이 10% 남짓되는 이 여론만을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90%가 우리를 배척해도 우리는 10%의 인원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자리는 확보돼. 이 신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자괴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통일은 대박이다. 진짜였어. 그게 진짜였다고. 박근혜의 통일은 대박이란 말을 그런 식으로 무지몽매하게 북한을 체제를 무너뜨리면서 무력 통일
또는 자연스럽게 붕괴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전쟁 없이 통일을 이뤄가는 과정 자체가 대박이잖아요. 이게 말이라는 게 그렇죠. 말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의미가 없는 분석이잖아요. 누가 하느냐야. 예,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박근혜가 했던 통일이 대박이라는 건 이렇게 뭔가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대박이었던 거지 한반도 전체에서는 굉장히 큰 불행한 그런 표현이었죠. 근데 실제로 글자 그대로만 보면 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왜냐하면 통일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일은 결과여야 되지. 우리가 통일을 목표로 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다 보면 또다시 이제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우리끼리 이웃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아주 너무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자연스럽게 통일이야 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상황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평화가 대박이죠.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때는 통일이 대박이라고 칭송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다라는 이런 망발까지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걸 정말 우리 옛 소년들이 정말 바람직한 문장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인용할 테니까 삐처리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팟캐스트 중에 빈정거림의 고수이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옛 소년들이 이런 그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칭송하면서 종전선언은 어처구니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문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대가리에 똥 만든 년놈들 학문이 주둥아리에 달렸다. 뭐 이런 아주 좋은 말씀들을 남겨놓으셨거든요. 그거 뭐 삐처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네. 옳은 말 하셨는데 왜 스스로 그걸 도망가시죠? 명예훼손으로 또 소송에 휘말릴까봐 지켜야 될 명이 하나 있을까?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 시작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그 전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잘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건국된 일에 왜 정권이 무너졌겠냐고요. 이런 낡은 사고방식 때문에 국민들이 사실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사실 세상 일은 그냥 따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박근혜의 말도 안 되는 권위의식 같은 것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한 사람에게 국정농단을 맡겼던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국민과 뭔가를 정보든 평화든 뭔가를 나눌 생각이 없으면 정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현실적인 사건인데 그러면 뜨거! 자기들이 모시던 바로 그분께서 파면된 것은 물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실상 평생 못 나올 정도의 상황에 엮였다고 하면 뭔가 우리들의 패러다임이나 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 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그 권력을 갖고 진정성도 없이 국회에 천막이나 쳐놓고 정부를 비난해대고 있으니까 드루킹 사건 조금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큰 사건일 수도 있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들이 기본적으로 순수한 정치 집단이었다면 그걸 욕할 자격이 안 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죄악과 폐행을 저질렀던 자들이 드루킹 끌고 와서 펌찔내라고 해도 지금 오늘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실 지방선거가요. 내일이면 5월 됐고요. 방송 나가는 오늘이 5월이죠. 그럼 그 다음 달에 있어요. 이 여론은 어느 날 빠진답니까? 이 여론 빠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변심해가지고 미사일 하나를 대한민국 땅에 쏘지 않는 이상 이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아졌으면 높아지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 트럼프 형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6월 달에는 6.15 공동선언 공동기념식도 있고요. 선거 이틀 뒤죠. 네. 저는 제가 김민석 방송에서 했던 97%의 지지율은 요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뒤?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홍준표가 위장평화쇼라고 한다는 등 뭐 나경원이 왜 정상회담을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처음에 어처구니 없다 써놓고 나중에 바꾸죠. 예. 그런 식의 어떤 국시향스러움. 나경원이 국회에서 있었던 그들끼리의 국회에서의 무슨 규탄대회 이런 거에서 나경원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근데 병도 병이더라. 나한테 기회가 왔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기회가 왔어요. 컨텐츠 하나도 없는 정치인이 거기 나가가지고 앵무새처럼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똑같이 되풀이해요. 그들 세력들이 수십 년간 했던 말을 똑같이 되풀이해. 그거 보면서 나경원이란 정치인은 확실히 샘플로라도 난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좀 이런 세력들이 있어요. 오죽했으면은 바른미래당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야당들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맹폭하고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또라이 새끼들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그 일종의 패륜 집단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그런 논평을 하겠어요.
빨갱이 장사도 못 해먹고 이제 그런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패륜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재고가 떨어져가는 부잣집 쌀이 떨어져가는 이 빨갱이라는 단어가 가득 쌓여 있어야 되는데 빨갱이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어는 지금 쌀독에 쌀은 많은데 쓸 수가 없는 다 썩은 쌀이 돼버린 거지. 저기 우주에 은하계라고 하는 곳에 태양계라고 있어요. 그 태양계 중에 별이 하나가 있는데 지구가 있어. 그 지구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창조론이든 지적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간에 인류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를 마구마구 거치면서 동물과 마찬가지로 원초적으로 먹을 걸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생식 본능을 위해서 막 싸워요. 그게 전쟁의 시작이야.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고 지구의 역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전쟁에 대한 위협을 줄이면서 어떤 국가체제도 같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 속에 수만 년이 왔어요. 근데 인류가 역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걸 거치면서 인류가 너무 인간 스스로에게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이 지구 내에서 여러 가지를 없애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지구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말자 하는 환경운동. 인류들끼리 색깔, 인종을 떠나가지고 서로 인간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살생하지 말자는 인권 이런 개념의 운동.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있어서 가장 발달함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상에만큼은 전쟁이 없게 하자. 네. 그래서 비핵화라는 것이 나와요. 핵 자체가 우리 인류에게 주는 어마무시한 그 위험성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북한이 핵을 만들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진짜로 핵에 대해서 증오가 있는 세력이라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게 항의를 해야 됩니다. 니들 핵부터 없애라고. 그런데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뭐 하자는 거지? 없애겠다는데. 주말에 종편들의 분위기를 봐도요. 뭐 하물며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도 보도는 하지만 홍준표의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평화 지금 딱 이 한복판에서 그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지 이 상황에서까지 돌을 던지거나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핵실험장을 폐기해. 그러면 얘들 스탠스는 그런 거지. 어딘가 있을 거야. 다른 숨겨놨을 다른 거야. 시험장이야. 네, 숨겨놨을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철책선이 없어지고 실제로 자유항쟁가 되면 저들이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남한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김정은이 정권을 먹으려는 술책.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눈에 벌어져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흰 지금 속고 있어 바보들. 그러니까 아깝한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 나경원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국장으로서의 위험. 근데 이번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 생명전은 끝났다고 봐요. 끝이죠. 앞으로 총선이 딱 2년 남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나경원 씨는 다시 당선될 가능성은 저는 없어 보여요. 사실 동작구 주민들이 다 눈뜨고 보고 있을 텐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90%가 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 정상회담 자체를 비아냥대고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짓거리는 사람을 다시 당선시켜준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문제지. 아니야. 우리가 좀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어떤 흐름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반대 없는 게 민주주의냐? 반대해라. 노 피스. 그 주옥순이 있잖아요. 주옥순 씨가 네. 그 정상회담 있던 날 피켓을 들고 있는데 평화를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옥순이 피켓을 들고 있는 그게 노 피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쿨로 바꾸지. 쿨피스 해가지고. 시원한 평화. 이게 나중에 외신을 타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유니크함에서는 진짜 전 세계 끝장광이네요, 진짜. 그 주옥순이 들었던 팻말 노피스는요. 사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문자로 드러낸 거예요. 노피스. 근데 그거를 기획한 놈이 내가 보기에 그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한 놈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지 분노할 사건이 아니야. 무식함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거고. 그런 말은 속마음으로도 할 수 있지만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모질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노피스라는 말을 상상해내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그게 말이 되는 조합인가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엄청난 실수를 한 거냐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 사람 구출 반대야. 예.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노피스란 말은. 그러니까 인간이 가져야 될, 인류가 가져야 될 보편적 가치 중에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가 왜 피스가 중요하냐? 사람의 목숨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 그게 피스의 기본 원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외신에 나가도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민주화된 나라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이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독일에 있었으면 바로 구속됐죠. 그렇죠. 혐오 범죄거든요. 네. 평화를 반대한다고 하는 순간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 갖다 놔도요 혐오 범죄로 잡혀 들어가요. 그 정도의 생각이 없는 집단들이니까 뭐 이제는 그냥 희화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로 나오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왜 그쪽의 세력들을 그렇게 가둬놓고 거짓말로 선동을 해왔는지를 나쁜 이미지를 계속 더 씌워서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안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안보 장사의 대상이 실체가 드러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으로 왔다 간 상황이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상태에서 막 지르는 거예요.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상황이라 이건 진짜 멘붕이라고 합니다. 그 노피스 집회할 때 알려주시면은 맞불 집회 하고 싶네요. 쿨피스 딱 피켓 들고 노피스하고 쿨피스하고.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고 봤던 게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문을 국회에서 비준을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 안 받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예.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법제화시키고 불가역적으로 대못을 딱 박아야겠다는 의미가 좀 강할 것 같고 맞습니다. 14.615 이 전부 다 국회 비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선언이었죠, 그냥. 이런 방식으로 간다. 이게 법제화에서 남북 관계의 기본에 관한 법률로 이게 공포가 되면은 정부가 바뀌어도 박근혜처럼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개성을 못 닫아요. 그렇게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법률로 공포를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박근혜 같은 경우는 정말 미친 짓을 한 게 법률로 개성공단을 못 닫게 못 박아져 있는데도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닫은 거거든요. 제왕적 대통령. 예, 그건 미친 짓이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사례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네, 그렇게 잠깐. 그럼 이명박처럼. 예, 어쨌든 이명박, 예.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법률로 공포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는 현행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북한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이 된다든지 국민의 어떤 손해가 끼친다든지 부담이 간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재반적인 조치를 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법률에 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거쳐서 법률로 공포를 하겠다. 그 공포를 하는 단계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5당 대표들을 초빙해서 대통령이 이제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의를 구하겠다는 거죠. 만찬할 때 이제 자유한국당의 불만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왜 우리는 안 불렀어가 있어. 아, 정상회담 많잖요? 저그들이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거기 사실 국회의장도 안 왔고요. 네. 여러 가지로 하자면 이 정상회담에 직접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을 초청한 느낌이거든요. 예. 정상회담 자체는 말도 안 돼 막 했는데 왜 그 우리는 안 불렀어 이거야. 뭔가 좀 앞뒤가 더럽게 안 맞아. 근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청와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국가 대 국가 간에 정상이 만나서 뭔가를 결정을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는 오든 안 오든 초청을 할 거예요. 청와대를 불러서 이제 여야 뭐 몇 당 요즘 몇 당인지 모르겠다. 5당 관심 없어. 근데 많아. 예, 불러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 형식이 되겠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예.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면 태도. 그렇죠. 당신들 예우합니다라고 태도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홍준표가 나 안 가. 나 안 가. 오지 마. 맞아요. 홍준표 이번엔 가요. 냉면 먹으려고. 진짜 찌질하다. 진짜. 지금 그러면 판문점에 벌써 먹었던 그 냉면 잔반이 있는 거예요? 아마 치였을 텐데 지금쯤? 판문점에 가가지고 연락해서 야수님 말대로 그 면을 뽑아서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빠라바라바라밤. 잠깐만. 정상회담을 법제화시키는 것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남한 사람 중에 기비뽑기를 해가지고 예. 판문점 평화의 집 근방에서 주문을 하면 평양에서 냉면을 배달해주는 그 백이민족은 가능하잖아. 그거 뭐 예. 드론 흰 옷 입고. 아 미안합니다. 배달의 민족. 그래서 드론으로도 이렇게 그렇죠. 주문을 해주는 그런 게 가능한- 먼저 시키는 게 예. 좋을 것 같고. 아니 우리 김 위원장이 기계 가져가셨나요? 놓고 갔어요. 놓고 갔죠? 네. 혹시 확실한 벙커. 겁니까? 그냥 우리 필수 공사의 치를 티셔츠 입고 먹으러 갑시다. 평화의 집에서 먹으면 되지 뭐. 그 주문해가지고. 그 냉면에 대해서 김성태가
자기들만 평양냉면을 먹고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어요. 꿍시렁 됐는데 김성태 씨는 저기 있었잖아요. 일베 활동 비스무리한 걸로 아주 유명했던 폭식 행사했던 탈북자 정성산. 이 사람이 인천에서 냉면집 하거든요. 평강옥이라고. 그 요새 뭐 말이 많던데. 핫하죠. 거기 가서 먹어. 뭘 그 평양냉면을 찾아. 거기 가면 줄 텐데. 공짜로 줄 텐데. 아니요, 평양냉면하고 그 서울에서 파는 평양냉면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부산 밀면이 서울에 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밀면집 하는 곳을 찾아가서 먹어봤거든요. 부산 밀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따졌어.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멍청한 짓이지. 예, 그러니까 그게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은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먹으려면 평양에 가야 된다니까요. 네? 김성태 씨. 안 그러면은 우리 판문점 가서 필수 공사에 티셔츠 입고 판문점 가서 그 앞에서 주문해가지고 동무 2그릇만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서 달러 지워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흥겹게 즐기는 가운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들이 이제 무섭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화화된다는 건요. 정상적 인간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모자란 사람들로 보기 때문에 김민석 원장이 저번 주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실감이 되는데 예전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2개의 운동장. 노는 물이 완전히 다른 운동장에서 지금 정치적인 아젠다가 오고 가고 있는데 최소한 국민 수준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상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 그래놓고 여기에서 국민 수준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이 주는 한반도에 주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봤을 때 단순히 냉면을 먹게 돼서 좋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남북 평화가 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보다 낮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저쪽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불행한 일인 거죠.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무슨 정치인들이라는 게 저따구밖에 안 되니 하면서 이때는 지능이 정말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하듯 희화화시키고 있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드디어 안상수 씨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습니다. 아우 꽃이다. 그 보훈상수의 보훈상수. 이 사람은 기초단체장이긴 하지만 사실상의 광역시급인 창원시장이기도 하고요. 저쪽에 당대표까지 지낸 인물이기도 하고 어떤 자리든 꼭 가야 되는 분이기도 해서 이분 입장에서는 홍준표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공천을 받지 못하고 홍준표 측근이 내리꽂히는 걸 보면서도 울분을 삭히다가 결국에 자유한국당을 4월 30일 오늘 탈당을 했습니다. 예, 무소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안상수 창원시장이 떠나는 어떤 과정들 우리의 타겟은 홍준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상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다만 EJ로 뭐랄까 너무 이뻐하는 짓들이 이제는 이러면서 당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응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상수 시장이 탈당 선언을 하면서 내가 당선이 된 후에 다시 복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당선이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지만 돌아갈 당이 있을까요 그때? 너무 잔인하다. 저는 그게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할까? 지금 홍준표 하는 일이 지금 나경원 하는 짓들을 보면 과연 지방선거 후에 자유한국당이라는 간판 자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게 복당 신청을 한다고 해서 복당을 받아줄 만한 내부 상황이 될까? 완전 아수라장일 텐데. 그러면 당선이 되면은 복당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나요? 당이 오케이만 상관없어요. 하면? 오케이만 해주면 돼요. 무소속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당선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영입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인데 당선자 연대? 그러니까 예상은 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네. 물론 샤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는 더 폭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여론조사에 비춰보면은. 근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최대 20%로 봤을 때 아니야. 크게 써줄게. 샤이까지 해가지고 30% 정도로 봤을 때 30%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는 공간은 2명 이상씩 뽑는 기초의회 정도밖에 없어요. TK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김부겸 장관이 명언을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국민적 수준에서 투표하지 못하는 대구 시민들한테 화를 냈던 거잖아요. 대구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부끄럽다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꾸 쪼그라들어서 기초의원들 몇 명 당선시키는 기초시장들 몇 명 당선시키는 그런 형태로 당이 만들어지면요. 지금 현재 포스트 홍준표를 노리는 인물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첫 번째 인물 우리 토이 이완구 씨.
나도 무슨 말인가 했다. 이번에 그 토이스토리라고. 또 이거 천안내 재보궐선거 출마하지 않고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그렇죠. 여운을 남겼는데 당대표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역사의 완고가 되겠다. 물론 나중에 상황이 좀 바뀌면은 또 그 말을 또 바꿀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홍준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 때도 홍준표를 살짝 디스하는 형태의 발언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홍준표를 도와서 뭔가 해야 된다고 말을 했지만 결국 문제는 당의 지도부의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나경원까지도 홍준표 뒤를 노리는 인사라고 생각해요. 나경원이 홍준표에 동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포기 나 당권 노린다라고 난 받아들였어요. 그 나경원 발언을 보면서. 나경원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그 홍준표의 반대 깃발을 들었던 중진 모임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지금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중진 모임들이 활동을 안 하고 메시지를 안 던져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치열하게 홍준표와 치고받고 했었거든요. 중진 모임이. 거의 분란 직전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묻혔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중진 모임과 홍준표가 다시 붙을 겁니다. 그렇겠지. 예,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 중에 하나가 나경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나경원이 홍준표에 혹 가가지고 홍준표를 편들었다기보다는 자기 지지층 내에서 좀 나경원의 원래 스타일 같으면요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칭찬도 좀 했을 법도 한데 자기 지지층 내에서 이제 홍준표가 당대표를 그만뒀을 때 누가 주목받느냐 그럴 때는 자기 지지층, 자기 정당의 지지층들한테 그래도 우리 마음 대변해준 사람이 누가 있지?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싸워줬지? 하는 그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는 주둥아리님을 놀리셨다고 봅니다. 아, 그 똥구녕 달렸다는 그 말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좀 제발. 똑같은 사람 되지 말자고. 그리고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안상수 같은 어떤 상황이 그쪽에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서 당선 가능성도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전략공천한다. 왜 나는 경선 배제했냐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대부분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리더십이 대중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없다고. 그러니까 안상수 같은 자들이 만약에 이제 탈당해가지고 어쩌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고 TK의 번산 중에 정치적 지주 TK의 정치적 지주가 대구가 아니고 안동 정도 돼요. 안동권 씨가 네, 있는 그렇죠. 아, 그 약초님이 뭐 말씀하는 그렇지. 약초님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저의 원뿌리이기도 하고요. 안동권 씨. 안동권 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권세가로서 권력을 누리던 예, 조선시대 서열 3위 1위는 전주희 씨 2위는 파평윤 씨 3위 그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느냐 과거 합격자 정승이나 판서 배출 숫자 왕후 배출 숫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결과래요. 그 정도로 보수 유림의 번산인 안동시장도 지금 경선 배제시켜 컷오프 시킨 거예요. 간단히 말해. 현 시장을. 현 시장을요? 네, 현 시장을.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홍준표 스타일이 이런 거야. 자기가 뭔가를 밀어붙였잖아요. 물론 홍준표가 뭐 전부 다 저는 결정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리더십들이 자꾸 승복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쌓여서 탈당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엄연하게 바른미래당 같은 정당들이 존재를 해. 그리고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중고가 생기는 거지. 우리 당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탈당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가 공천이 되고 거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바른미래당의 지지자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가 있어. 어떻게 할 걸? 어쩔? 참 그 안동에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꼬시기는 한데 고소하여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오는 곳이기는 한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참 안타깝고 참담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뭐 당선되면 돌아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지선 때만 막 괘씸한 마음에 탈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상수가 한 말이 이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유한국당을 사랑합니다. 탈당은 저 혼자로 족합니다. 저를 지지하는 5천여 명이 함께 탈당하겠다는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나머지 탈당할까 봐 정말 걱정을 하는 건지. 탈당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를 찍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자유한국당 당원들이요 나를 찍어주세요. 이거는 자유한국당 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에요? 내가 그렇지. 말렸다. 나만 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돌아간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자기를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죠. 사실은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역사가 흑역사가 돼서 해당 행위 같은 걸로 공격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사실 그렇잖아. 야수님이 창원시장인데 내가 어찌 됐건 간에 여론조사하면 1등을 컷오프 시키고 이유는 홍준표랑 부딪혔던 어떤 과거 전력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꼴찌했던 사람을 공천시켜. 할당해야 하네. 해야죠. 지지했던 그 창원의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따라 나가면 좋아, 따라 안 나가면 좋아. 이게 당연히 안상수처럼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너희들까지 다 나오면은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뒷말에 행간에는 괄호 열고 나만 찍으면 돼. 그리고 나는 최소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인증을 남겨주는 거죠. 참 이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철학 안에 선당후사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선사후당이야. 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당이 잘 되건 말건.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이 아닌 꺾고 더럽고 치사해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에이씨 그러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민주당 보세요. 정청래 의원 보세요. 선당후사 하잖아요.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안상수의 얼굴을 다시 보니까 은근 반갑더라고요. 예전에 그 보훈상수로 이름을 날렸을 때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때 이후에 정말 신문 지면에서 안상수의 얼굴을 몇 년 만에 처음 봤거든요. 아, 그동안 잘 살고 있었구나 싶어가지고 뿌듯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씩 우리 방송할 때 왜 청취자를 가르치려 드려 하는 댓글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거죠. 인정하고요. 왜? 다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상하게 사드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반대 또는 사드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높았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직접 보여줬더니 리얼미터가 오늘 낸 여론조사에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비핵화 의지에 대한 신뢰도가 15%밖에 안 됐어요. 거짓말하는 걸 거다. 근데 당장 그림으로 보여줬잖아요. 65%로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국민들을 모아놓고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북한을 믿어주세요 하면서 가르치려 들었다면 이런 지지율이 안 나오죠. 네. 그냥 묵묵히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직접 봤더니 진짜네?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1월달 말에서 2월달 초 방송할 때 평창 이야기하면서 지지율 변화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올해 1년 내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렇게 변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악재를 만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끔뻑끔뻑하면서 뚜벅뚜벅 간다. 그렇죠. 그게 문재인 스타일.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쪽에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요. 정상회담 이전에 14.6이었답니다. 지금 67.3%가 됐어요. 부울경이. 무려 52.7%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분들이 이렇게 가랑비에 어쩐 줄 모르고 있다가 자유한국당 새끼들 다 거짓말이네? 요 느낌 갖기 전에 빨리 태세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몇 게임 달려주셨어요? 3게임. 다 하고. 다 끝났어요? 나간 거요? 네. 아이고. 왕왕 돌아가다가 지금 왔네요. 진짜 왕왕 돌아가. 자, 김일희 씨 오셨네요. 이야, 왕왕 돌아가다가 여기까지 오셨네. 왕왕입니다. 네. 왕왕 진짜 달려왔는데도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비도 오는 데다가 이게 쫙 또 차들이 많다 보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왕왕 네. 돌아가서 되게 좋아요. 왕왕 돌아갔어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그걸 하나 느꼈어요. 사람이 근심 걱정이 없으려면 바빠야 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늦어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딴 생각이 안 들고 뭐 근심 걱정이 진짜 이렇게 근심 걱정이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아니 왜냐면 그거 촬영하면서부터도 계속 큰일 났다 이 시간에 가면 계속 늦을 텐데 계속 신경이 쓰이면서 예전에 그 어떤 왕이 했던 얘기가 떠오르네. 어떤 왕 얘기 있잖아요. 왕이 어떤 사람이 맨날 그 근심 걱정이 많다고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왕이 탁 이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따라주고서는 이걸 가지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라. 근데 만약에 너가 여기서 포도주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바로 죽을 거다. 그리고서는 걔를 탁 그 포도주를 갖고 이제 고민 해결하러 왔다가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면서 막 하면서 이거를 포도주가 안 떨어져야 되니까 시장을 그리고 한 바퀴 뺑 돌고 온 거예요. 하나도 안 흘렸어요. 갖고 왕이 탁 한 방울도 안 흘렸는데 안 흘렸습니다. 그럼 시장 확실히 돌아다녔던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럼 거기 생선 파는 아줌마 혹시 얼굴 봤냐? 못 봤습니다. 애들 뛰어노는 소리 들었냐? 못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가 집중했기 때문이다.
뭔가에 집중하면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교훈이 있었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게 이야, 민간요법이네요. 굉장히 재미는 없지만 교훈은 되는. 교훈 있잖아요. 그런 책들 제가 많이 읽었습니다. 개그맨들이 만화를 읽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읽고 좋아해갖고 그래가지고 자, 어떤 죄송하고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간요법 다들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저의 민간요법만 공개하면 됩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 민간요법을 몇 개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우리 어머니께서 민간요법을 저한테 많이 테스트로, 시전을 하셨다. 예,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그래서 저한테 검증을 하시고 괜찮은 거는 본인이 쓰시고 아닌 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하셨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의식이 있는 분이셨네요. 아, 그렇죠. 그래도 임상실험 꼭 하셨어요. 저한테 하셔서 그렇지. 항상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렸을 때, 제 소개를 안 했나요? 개그맨 김일입니다. 방송인. 뜬금 맞나요? 방송인. 그렇죠. 방송인.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이빨을 어머니가 뽑아주셨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죠. 예, 저도 그랬어요. 저는 특히나 거의 뭐 어렸을 때도 그 잔병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아기 때도. 그리고 웬만큼 아파도 어머니가 아픈 거야. 어릴 크게 때는. 한번 아팠었잖아요. 그거 고환. 예. 고환만 예. 제가 거기 병원을 갔죠. 예. 그것만 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웬만한 아픈 거는 다 집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 치아를 그렇게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빨에다가 흔들리는 이빨이라던가 충치 썩은 거에다가 실을 걸어요.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예전 분들은 실을 이렇게 잘 걸어가지고 그다음에 엄마가 딴 얘기를 해요. 이리 요즘 공부 잘하냐? 그렇죠. 걸어놓고 딴 얘기를 갑자기 해서 수순이죠. 공부 엄마 알잖아 잘 못하는 거 그때 이마빵을 빡 쳐요. 예. 그러면은 이마가 뒤로 밀리면서 치아가 딱 나와 있어 이렇게 실에 걸려 있어요. 그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 최근에 그 어떤 광고 중에서 임플란트 광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어렸을 때 아까 제가 이빨 뽑았던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그 아기가 이가 안 좋아서 엄마가 이를 탁 실로 걸어줘가지고 이빨을 탁 뽑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치아를 갈려줬던 어머님, 지금 어머님은 이제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십니다. 결국 임플란트 해드려라. 나 그 광고 진짜 싫어하는데. 왜요? 뭔가 감동을 주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는 나라에서 해주든가. 네, 해줄 거예요 이제. 그 나이가 네. 좀 어느 정도 되신 분 이상은 해주는 것 같은데. 틀리 보조해주죠. 그리고 임플란트도 이제 보험 적용될 겁니다. 곧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광고를 보면서 나도 감동이 와갖고 우리 어머니도 이가 안 좋으면 이에다가 저는 실을 걸어서 똑같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가 생각이 들어서 실은 걸 수 있는데 이마 치는 게 좀 거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 지인한테 대신 좀 쳐달라고 해갖고 그렇게 좀 해드리려다가 예전에 그 임플란트를 제가 한 몇 개 심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치아를 뽑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억나세요? 그 지붕에 던지잖아요. 예, 뭐 맞죠? 누가 와서 가져간다. 까치가 가지고. 까치 맞아요. 지붕에다 던지면서 야, 까치야 헌니 줄게 세이다오 하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이가 난다고. 근데 이제 미신이잖아요. 근데 원래 나는 건데 괜히 그냥 원래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벤트성으로. 근데 지금은 이제 지붕이 없잖아요. 다 옥상 아니면은 아파트에 어디 옥상을 던질 때가. 이거 진짜 옛날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 살 때 보면은 고양이들이 그렇게 지붕에 막 돌아다니고 가끔 그 쥐들도 가끔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쥐는 많죠. 그죠? 막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갖고 어느 나라 진짜 예전에 이건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의 자는데 아기 웃음소리. 그치, 아기 울음소리랑 고양이 울음소리랑 되게 비슷한데 어느 나라 듣는데 야 이건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야. 너무 소리가 보통은 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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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걔는 와우 와우 이런 거야. 야 씨 뭐야 이거. 막 내가 무서운데 보고 싶은 거예요 걔를. 그게 뭔지. 뭐지? 쟤 진짜 궁금하게 생긴 거야. 너무 쟤는 꼭 봐야겠다. 얼굴은 봐야겠다 내가 해서 나갔어요. 나가서 걔를 고양이를 딱 봤어요. 근데 걔는 고양이가 아니야 진짜. 삭처럼 생겼어. 삭. 등치도 커. 딴 애들보다 크고 울음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그 엄마가
그 걔는 엄마가 삭족이야. 좀 약간 좀 저기 약간 좀 그 들판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을 나신 것 같아. 갖고 애가 아빠가 삭족. 아빠가 삭이 그래서 삭이 됐어. 근데 애가 힘이 세니까. 그 개들을 반삭이라 그러죠. 와 반삭이죠. 근데 개들이 보통 고양이 오면은 막 짖거든요. 그러면 막 짖거나 시비를 걸어요. 그게 발전기 때 소리 지르는 게 예, 맞아요. 심해져. 아 그 고양이들이 예. 사람도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러면 알아보잖아요. 저 사람 위험하구나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치. 사람은 티를 안 내서 너무 맞아, 위험해. 맞아. 저희 지금 사는 집 전에 좀 약간 낮은 데 살았는데요. 지금 마차님처럼 딱 그 시기가 되면은요, 그 골목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잘 정도로 맞아, 시끄러웠어요. 심각해요. 근데 제가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는 예. 그렇게 우는 고양이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네, 저희는 그랬어요. 네, 막 남편한테 야 저 비비총으로 쏴 막 아, 쫓아내려고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거 제가 그랬다는 게 방금 생각난 거예요. 아. 옛날에 애기 때. 옛날엔 모를 때. 근데 고양이가 저는 고양이를 안 건드리거든요. 안 괴롭히는 이유가 어렸을 때 봤어요. 고양이가 보복하는 걸 어떻게 봤냐면, 어떻게? 그래요? 네, 고양이가 그 우리 저기 그 한 집은 네 가족 시절에 네. 주인집 살고 세 가족이 이제 다 옆집 해갖고 네 가족이 살아요. 공동 마당 쓰고 요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집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고양이를 키웠는데 새 사는 아줌마 중에 한 명이 고양이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갖고 주인 아줌마 없으면 걔를 막 이런 걸 키워가지고 그냥 걔를 괴롭히고 그냥 슬리퍼로 고양이 머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고양이가 딱 맞고서 하다가 숨뜨고 나서 다음 날부터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쥐를 잡아와가지고 자기 때린 아줌마 있잖아요. 그 집 앞에다가 쥐를 막 그 찢어갖고 걷다가 뿌려놔. 와, 요물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요. 갖고 아줌마 놀라가지고 치웠어. 다음 날 또 오라고. 다음 날 또 오라고. 그러다가 고양이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고양이가 복수예요. 쥐를 잡아서 갖다 놓는 거는 은혜를 갚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 그거를 시체를 찢어놔요. 찢어 놓는 거는 네. 와, 그렇겠다. 그러니까 무섭네. 겁주던가 복수하는 건데 네. 어쨌든 그 아름다운 임플란트 뭐 우리 지금 그 이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고양이도 사실 그 있잖아요. 그 민간요법 중에 뭐 관절 안 좋으신 분들 맞아요. 뭐 그런 뭐 고양이 염소탕 먹으면 이런 데 좋다고. 하는 데서 고양이고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본 적이 지금도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그날 고양이 말린 거. 고양이 말린 걸 약방이라고 하죠. 네. 약재 파는 곳에서 이렇게 팔기도 해요. 아니 그 생고양이 말린 껍질 벗겨서 매달아 네. 놓은 거 지금도 예. 파는 데가 있어요. 아 그게 불법 아니에요? 불법일 거예요.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 그것도 보면은 고양이가 유연하긴 유연해요. 고양이가 웬만한데 머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가 고양이도 그렇지만 그런 고양이과 동물들은 견갑골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연해 보이는 거지. 네. 그게 뭐 유연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동생 강아지를 주말 동안 봐줬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양이만 키운 사람은 강아지를 누가 맡겨서 잠깐 돌볼 때 누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강아지는 개인 생활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고양이는 혼자 놔둬도 잘 놀아요. 노는데 강아지는 계속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창문하고 침대 사이에 장난감이 떨어졌어. 그러면 고양이는 손을 넣어가지고 지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빼려고 막 하거든요. 근데 고양이는 거기에 고개만 쳐박고 계속 짖는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걔는. 제가 이번에도 오랜만에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얘는 정말 애처럼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걔는 강아지는 그런 맞아요. 예, 걔가 사람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네, 네. 사람 표정 읽는 거는 타고난다 그러더라고요. 애랑 똑같아. 그래서 원래 고양이들은 그 좀 변도 쫙 안 보이는 데다 조용히 눕고서 흙으로 자기가 덮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개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알죠? 나 이만큼 쌌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아무데나 싸면 눈치를 보는데 그 싸게끔 돼 있는 데다 싸잖아요. 그럼 되게 자랑스러워요. 자기가 쌌다고 막 간식 달라 이거지. 나 여기다 쌌어. 줘봐. 내가 먹을 거 내놔. 봐. 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배 아플 때가 좀 많았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TV 옛날 TV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엄마 손은 약손 이리 배는 똥배 하면서 이제 엄마가 배를 막 물질러 주면은 신기하게 이제 배가 나. 신기하더라고요. 배를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엄마 말대로
약손이었어. 우리 엄마 손은 약손이었고. 예,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엄마 손은 약손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렇게 마사지하면 대부분 낫죠. 그렇지. 꼭 엄마가 안 하더라도. 야. 근데 이제 엄마의 또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사랑 조미료가 그렇죠. 들어가니까 더 빨리 나는 네, 것도 있고 게다가 엄마 말대로 됐잖아요. 1입에는 똥배. 엄마 말대로 지금 똥배가 됐어요. 자, 이 효과가 몇십 년 뒤에까지도 나타나더라고. 이게 내가 놀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진짜 그런 스킨십의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제가 딱 생각해 봤을 때 좀 굉장히 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이 뽑는 거랑 요거 약소는 그래도 민간요법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한 민간요법들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이거 의심스러운 것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그 밤에 오줌 싸면은 소금으로 얻어갖고 오면은 오줌을 안 싼다고. 혹시 뭐 얻으러 다녀본 적 있으세요? 소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조절을 해가지고 네. 오줌 싼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적은 없어요. 저는 이불에다 안 싸고 천장에다 쌌잖아요. 너무 세갖고 수압이 세갖고 어렸을 때부터 수고해서 축하드립니다. 매우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층 집에서 내려왔어요. 오줌 싼 일이 오줌 쌌냐고. 그 층간 뚫고 올라갔나요? 그렇게 층간 소음이 생겼다고. 그렇죠. 아우 좋다 이거 어렸을 병강세 이거 어렸을 때 윤혁이 스토리도 아주 좋다 이거 우리 작가님들 네, 써 먹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몇 번 쌌는데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옆집 가서 소금 좀 얻어와라 이디야. 안 가요 엄마 창피해 그래도 갔다 와. 그래도 네가 오줌 안 싼다고. 갖고 이제 소금을 이제 얻으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줘요. 소금 한 대박 주고 그렇게 하는데 신기한 게 이제 그거 하고 나면은 좀 오줌을 안 싸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내가 안 싸려고 발악을 하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그렇죠. 부끄러워서. 부끄러워갖고 그렇죠. 나올 것 같으면 내가 놀래서 깨는 거야. 그 동네 돌아다녔던 그 창피함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약간은 이 민간요법은 별로 안 좋은 민간요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어요. 요거 아마 다들 해보셨을 텐데 그 피부 좋아지게 하려고 귤 먹을 때 그 귤 껍질을 이렇게 탁 짜가지고 볼에다 막 대잖아요. 이렇게 막 짜지 않아요? 왜요? 비타민이라고? 그거 안 했어요? 요즘 그거 농약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기 귤껍질차 끓여 드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농약 때문에? 예. 농약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안 되는구나. 농약 우려난 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농약 안 치고 키웠다는 분들 거는 되는데. 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피부 안 좋은 사람, 모공 두꺼운 사람 별명이 알고 보면 귤이에요, 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귤을 내가 피부에 짜면서 피부 좋아진다고 하고 있었으니, 요것도 약간 좀 여러분들, 요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 있습니다. 그 눈다락질 나면은 그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그 속눈썹을 뽑으면 좋아진다. 맞아,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그거 있어. 있었죠. 다래끼라고 하죠. 다래끼. 다래끼. 눈다래끼 예. 나면은 속눈썹을 뽑아서 네. 돌 사이에다 놓고, 그러니까 돌 위에다 놓고 돌을 얹어 놨을 때 네. 누가 그걸 발로 치고 가면 네. 그 사람한테 눈다래끼가 없는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함정인데 뭐냐면 저거를 누가 치고 가려면 언제 칠지 몰라요. 네. 기다리다 보면 한 2주가 흘러. 그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낫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만 보면은. 예? 그리고 이 눈다랗게 뽑잖아요. 속눈썹 뽑는 거. 왜 이걸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 눈가 좀 가렵고 근질근질 하거든요. 낮게 나면 잘 안 보이고. 근데 이걸 뽑잖아요. 뽑는 게 더 아파. 그렇기 때문에 잠깐에 이걸 잊어버리면서 그리고 뭔가 했어. 나 날 것 같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은 낫긴 낫는 것 같아요. 며칠 걸리긴 하는데 플라시보 효과 같은 거. 그거 약간 있어요. 믿음. 강력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눈다락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락기가 날 공간이 없어. 네. 뭐가 들어올 새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네들도 뭐 정이 있나 봐요. 네. 야, 이리 눈도 작은데 우리가 저기 다락기까지 나면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애. 거의 못 보고 댕겨. 여기서 잠깐 토막 상식. 네. 다래끼는 네. 우리 눈에 그 눈물샘 있죠. 예. 눈물샘하고 코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관에 어.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다래끼가 나는 거예요.
눈물샘 자리, 눈물샘 거기 구멍에 네. 거기가 염증이 생겨서 다래끼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여드름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뭐 삐죽삐죽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나는 거예요. 코 쪽이 비염 있는 사람들은 잘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상관없나요? 예,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 어차피 저는 비염은 있는데 복불복. 다래끼는 거의 없어요. 없어갖고 그거 한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민간요법. 오. 시간이 약이다. 제일 유명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화끈 풀리면 누군가 내 생각하고 있다. 오, 네. 그렇지. 네. 누가 네 생각하나 봐. 너 네, 인기 네. 많다. 네. 그거 끈이 희마랭이가 없어서 풀리는 건데 괜히 누가 네 생각하나 봐.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쨌든 사랑에 대한 그 민간요법인데 내가 이게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인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서 결국 시간이 치료는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을 딱 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은 뭐 시간이 약이다. 근데 뭐 6개월이 약이다. 1년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래서 요거는 한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얘기인 것 같고요. 경험상 비교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손 따는 거. 어렸을 때. 체했을 때. 제가 위가 때. 약해가지고 네. 잘 체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기 때 체했을 때. 그 체쟁이라고 있어갖고. 그건 또 뭐야? 그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제가 체하잖아요. 그럼 어떤 아줌마네 집에 가요, 엄마가. 그 아줌마를 엄마는 체쟁이라고 그래. 그 체한 거 꺼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그 따는 거를 기막히게 잘하는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 딴 거 말고 네, 그 아줌마 네, 뭐였냐면 네. 그 아줌마는 내가 생각해 손이 되게 조그만 아줌마야. 약간 거기가 손이 되게 작아서 뭔가 호러가 나올 것 이거 아니 진짜 어떻게 했냐면 제 입에다가 루즈 같은 걸 물려요. 네. 그러니까 손을 못 물게. 네. 그러니까 입 안에다 넣어갖고 꺼냈다니까요. 네? 진짜라니까 이거 진짜 어렸을 때 애기 때. 그래갖고 여기 세숫대 같은 데다가 꺼낸 거를 탁 해. 에일리언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진짜래.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많이 데려갔어요. 조금 호런데 이거는요? 그래서 꺼냈다니까요 그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위산이 예. 우리 사람 보통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저를 데려가 우리 어머님께서 직접 사실이라는 걸로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다음에 새날에 채쟁이 데리고 갔을 때 그 실화를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요, 아직도.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이 손발 따는 걸 굉장히 잘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동네 그 체한 애들은 다들 이제 뭐 김치 한 포기, 뭐 안 그러면은 집에서 맛있는 뭐 불고기 같은 거 해가지고 한 그릇 들고 가서 아줌마 따주세요 하면 아줌마가 이렇게 막 현란한 기술로 막 등치고 막 배치고 막 엉덩이 쳐주면서 막 조물조물조물 해가지고 손 따고 발 딱 따면은 트름 꾹 나오고 끝나고 막 이런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입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했다는 건 이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가능한가 싶은 거지.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그럼 자연스럽대. 그거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목 뒤를 눌러서 토하게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손이 위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위로 들어가서 항문으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요거면 거짓말. 요거 거짓말인데 진짜로 그 손을 안에 넣었다니까. 아니 그게 생각해봐요. 십도 크기가 사람의 팔뚝보다 훨씬 얇은데. 근데 그때도 내가 아기 때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가 손이 유독 작은 분이라거나 분장실 거의 뭐 신생아 손 갖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는 이제 지금 너무 오래전 얘기라 내가 지금 밀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밀리는데 내가 얘기하면서 나도 의심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은 나는 왜 강하게 있기 때문에 기억을 나.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소고기를 안 먹었어요. 소고기 못 가면 체해가지고. 그래갖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잘 체해서 손을 잘 따는데 손을 많이 따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 손을 항상 잘 따줬어. 그러면 이 실로 탁 등을 한참 두들기잖아요. 등을 탁 한참 두들겨. 그 다음에 실로 팔도 막 두들겨. 피를 막 내리더니 이제 엄지손가락에다가 실을 확 감잖아요. 딱 감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뭐 침 따는 게 있잖아요. 그 손 따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다 바늘이야 바늘. 그렇죠. 바늘을 그냥 어머니 그 이마가 아니지 머리에다가 계속 문대요 이렇게 막 문대가지고 그 거기를 이제 피가 어느 정도 몰려 있잖아요. 거기를 꾹 눌러 진짜 아플 정도로 꾹 눌러. 꾹 누르면 시커먼 피가 시커먼 피가 딱 나와요. 그럼 내가 예전에 우와 너무 신기한 거 검정 피가 나오니까. 근데 내가 건강할 때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피가 안 돌면은 검정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밖에 있는 그 피 있죠. 네. 이건 다 까말 수밖에 없는 게 동맥은 산소 포화도가 높아가지고 빨간색인데 우리 피부 가까이 흐르는 피들은 다 정맥이거든요. 정맥은 노폐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까말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까만 피예요. 그랬는데 그거 모르고 그 당시 엄마랑 이거 봐라 이리 너 많이 취했다 검은 피 나온다. 아 맞아 엄마 더 따줘.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까만 피 나오면 이제 소화됐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트름하고 막 그랬잖아. 막. 그리고서 이러다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엄마가 다른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 넘어가요. 그다음에 중지가고 싹 돌아 손을 다 돌아. 맞아. 어때 일이 어때 괜찮아? 그러면 거기서는 괜찮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괜찮다고 안 하면 발가락으로 가요. 발가락. 아니, 진짜 발가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채쟁이 아줌마 집에 가면 발가락 한다니까요. 진짜. 발가락. 근데 발가락은 이게 왜냐면 엄지 발가락 그나마 난데 나머지 발가락은 피도 안 나오는데 아프기만 해. 피도 안 나와 걔네들은. 그리고 이게 고통만 엄청 아프고 내가 언제 체했는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엄마 다 난 것 같아요 하면서 그걸로 낫는 그래야 끝나. 그래야 끝나. 그 통증을 참으면서 소화 다 되는 거예요. 더 다른 고통이 있으니까 체한 거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야, 그래서 예전에 엄마가 따주면서 이 얘기 한번 해줬는데 좀 나는 이게 진짜인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손 따는 거에 유래를 엄마가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재밌겠다. 이거 진짜 유래를 이리야 엄마가 얘기를 해줄게. 예전에 그 엄마 그 시골집에 되게 그 부잣집 아줌마가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묻었다는 거야 관에다 딱 해서 묻었어. 예전에는 화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묻었어. 근데 동네 가난한 사람이 그 반지 비싼 반지가 있는 걸 알고 그거 끼고서 돌아가셨으니까 밤에 이제 몰래 판 거예요. 파고 관을 탁 열어가지고 반지를 빼가려고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니까 이거 빼려고 돌로 손을 막 내려쳤대요. 내려쳤더니 그때 피가 통하면서 그분이 깨어났다고. 야, 이게 거기서부터 유래가 됐다 일이야. 그래서 어머니 이거 대단하네. 근데 죽은 사람도 살릴 정도예요. 그게 갑자기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얘기해줘서 이제 이리 씨가 방송인으로 이제 전향하셨으니까 어머니가 개그맨 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자 오늘의 그 주제가 그거였죠. 그 나만의 민간요법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차님 또 야수님, 약초님, 그리고 저까지 해가지고 우리 민간요법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민간요법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뭐 이런저런 이상한 것도 많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가 했던 걸 생각하면 또 하나의 또 추억거리가 또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아까도 봤지만 막 그냥 웃기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어떤 민간요법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고요. 자 혹시 새날 티셔츠 얘기 하셨나요? 네. 하셨어요?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새날 투채널에 가시면 그 네버엔딩 스토리 여러분들 풀 버전으로 저희가 잘 모아놨으니까 구독하셔서 들어주시고 우리 또 새날도 요즘에 또 경쟁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경쟁사들이 데일리로 막 치고 들어오고 EJ 부하라고 하면서 이제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늘 편하게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새날에 대한 애정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걸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